이 집에서 나가세요. 며느리 윤정의 차가운 목소리가 거실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아들의 대기업 전무 승진 축하 파티가 끝난 그날 밤 70대 정옥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1시간 후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 차가 후진하며 출구로 빠져나가는 순간 정옥은 자신이 버려졌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와 아들은 몰랐습니다. 정옥이 휴게소 벤치에 앉아 전화 한 통을 걸었다는 사실을. 박 기자, 사람 하나 보내야겠어요. 그 전화 한 통이 대기업 전무의 인생을 지옥으로 보내버릴 줄은.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앞서 잠시 시간을 내시어 무료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저녁 7시 강태성의 아파트 거실은 붉은 리본이 달린 화환과 꽃다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대기업 전무 승진을 축하하는 파티가 한창이었어요. 태성이 샴페인 잔을 높이 들어 올리자 윤정이 환하게 웃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거실 한쪽 소파 끝에 앉은 정옥은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조용히 아들을 바라봤어요. 주변 사람들의 말투와 옷차림이 낯설었습니다. 정옥은 입술을 꾹 다물고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윤정이 손님들에게 음식을 권하며 웃음을 터뜨리는 동안 태성은 명함을 주고받으며 악수를 나눴습니다. 정옥은 그저 조용히 앉아 있을 뿐이었어요. 아들이 저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멀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손님 한 명이 정옥 옆을 지나가며 고개를 살짝 숙였지만 말은 걸지 않았습니다. 정옥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손님이 지나간 뒤에도 정옥은 가만히 앉아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대리석 테이블 위에는 고급 과일 바구니가 놓여 있었어요. 정옥이 평생 살아온 세상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시장 좌판에서 생선을 팔고 남의 집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던 손으로 이런 집을 만들어줬다는 게 신기했어요. 전무님 축하드립니다. 한 손님이 태성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최연소 임원이시잖아요. 감사합니다. 태성이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많이 부족한데 과분한 자리를 맡게 됐습니다. 아닙니다. 손님이 웃으며 말했어요. 능력으로 올라가신 거죠. 정옥은 아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저렇게 예의 바르고 똑똑하게 자라줘서 고마웠어요. 윤정이 손님들 사이를 오가며 음료를 권했습니다. 세련된 옷차림에 밝은 미소를 띤 모습이 마치 드라마 속 사람 같았어요. 시계가 8시를 가리키자 손님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윤정이 현관까지 배웅을 나가며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어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태성도 현관으로 나가 손님들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나간 뒤 현관문이 닫혔어요. 윤정이 하이힐을 벗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피곤하다. 윤정이 소파에 앉으며 말했어요. 태성이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옆에 앉았습니다. 수고했어. 태성이 윤정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정옥은 식탁 위에 놓인 접시를 들어 주방으로 옮기려 했습니다. 어머님 괜찮아요. 윤정이 손을 내저으며 말했어요. 제가 할게요. 아니야, 내가 할게. 정옥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앉아 계세요. 윤정이 일어나며 정옥의 팔을 잡았어요. 피곤하실 텐데요. 정옥은 접시를 다시 내려놓고 소파로 돌아갔습니다. 윤정이 태성의 팔을 잡고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정옥은 거실에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안방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보,
이제 임원 부부 모임도 있고 홈파티도 해야 해. 윤정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래, 알아. 태성이 짧게 대답했어요. 다음 주부터 바빠질 거야. 윤정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회장님 부인께서 직접 우리 집에 오신다고 하셨어. 그래? 태성이 놀란 듯 물었어요. 응, 새로 승진한 임원들 집을 다 방문하신대. 윤정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우리 집도 보시겠다고. 정옥은 귀를 기울이지 않으려 했지만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어머님을 계속 모시기는 어려울 것 같아. 윤정의 말이 들렸습니다. 회사 사람들이 우리 집에 오는데 시골 말투 쓰시는 거 보면 이상하게 생각할 거야. 정옥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에 힘이 빠졌어요. 그래도 어머니인데. 태성이 망설이며 말했어요. 당신 앞길 생각해야지. 윤정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지금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데. 알겠어. 태성이 한숨을 쉬었어요. 정옥은 소파에 앉은 채 손을 꼭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어요. 요양원은 어때? 윤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건 너무. 태성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그럼 다른 방법이 있어? 윤정이 다그치듯 물었습니다. 당신 동생 집은? 형수가 싫어할 거야. 태성이 대답했어요. 그럼 어떡하라고. 윤정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오늘 안에 결정해야 해. 시간이 없어. 정욱은 눈을 감았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평생 아들 하나 키우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떠올랐어요. 시장에서 좌판 버리고 남의 집 설거지하고 빨래하며 번 돈으로 아들을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짐이 됐다는 말을 듣고 있었어요. 문이 열리며 윤정이 나왔습니다. 정욱과 눈이 마주쳤어요. 윤정이 미소를 지으며 정욱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오늘 피곤하시죠? 윤정이 부드럽게 물으며 정욱의 어깨를 살짝 두드렸어요. 괜찮아. 정욱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윤정이 일어나 주방으로 갔어요. 태성이 안방에서 나와 코트를 입었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머니, 태성이 정욱을 불렀습니다. 응? 정욱이 고개를 들었어요. 잠깐 나가실 수 있어요? 태성이 물었습니다. 바람 좀 쐬시죠. 정욱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디 가는데? 정욱이 물었습니다. 그냥 근처요. 태성이 대답했어요. 답답하실까 봐요. 윤정이 현관 신발장 위에서 정욱의 낡은 가방을 꺼내 들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옷 몇 벌이 이미 들어 있었어요. 어머님, 가방 챙겨드렸어요. 윤정이 가방을 정욱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혹시 필요하실까 봐요. 정욱은 가방을 받아들었어요. 무게가 가벼웠습니다.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확인하지 않았어요. 의아한 마음이 들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태성이 차 문을 열어 정욱을 뒷좌석에 앉혔습니다. 윤정이 조수석에 올랐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대기업 임원 인사 발표가 있었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차 안을 채웠습니다. 강태성 전무는 최연소 임원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윤정이 라디오 볼륨을 낮추고 뒤를 돌아봤어요. 정욱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윤정이 고개를 돌렸어요. 차는 시내 도로를 달렸습니다. 신호등이 바뀌고 차들이 멈춰 섰어요. 정욱은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밖을 바라봤습니다. 익숙한 거리였어요. 예전에 장을 보러 다니던 시장이 보였습니다. 정욱이 몇십 년 동안 좌판을 벌이던 그 시장이었어요. 어디 가는 거야? 정욱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냥 드라이브요. 태성이 대답했어요.
좀 답답하실까 봐요. 정욱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차는 시내를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어요. 건물들이 점점 낮아지고 논밭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윤정이 휴대전화를 꺼내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무언가를 검색하는 것 같았습니다. 태성이 힐끗 옆을 보더니 다시 앞을 봤어요. 고속도로 타도 돼? 윤정이 작게 물었습니다. 응. 태성이 짧게 대답했어요. 차는 고속도로 진입로로 들어섰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창문을 빠르게 스쳐 지나갔어요. 정욱은 밖을 바라보며 점점 멀어지는 서울의 불빛을 지켜봤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라디오만 작은 소리로 흘러나왔어요. 정욱은 가방 끈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왠지 불안한 기분이 들었어요. 30분쯤 지나자 태성이 핸들을 꽉 쥐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튀어나와 있었어요. 윤정이 창밖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여보. 윤정이 작게 불렀어요. 응. 태성이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윤정이 물었어요. 태성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차는 계속 달렸어요. 1시간쯤 지나자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태성이 방향지시등을 켜고 휴게소로 들어갔어요. 큰 간판에 중부고속도로 천안휴게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차가 주차장에 멈춰 섰어요. 어머니, 화장실 다녀오세요. 태성이 시동을 끄며 말했습니다. 윤정이 차에서 내려 뒷문을 열었어요.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윤정이 정욱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정욱이 가방을 들고 천천히 차에서 내렸어요. 윤정이 휴게소 건물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저기 화장실 있어요. 윤정이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편의점도 있으니까 구경하세요. 정욱은 고개를 끄덕이고 건물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이 느렸어요. 허리가 아팠습니다. 뒤에서 차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욱은 멈춰서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태성의 차가 후진하고 있었어요. 주차 라인을 벗어나 출구 방향으로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정욱은 눈을 깜빡였어요. 차가 다른 차량들 사이로 섞여 들어가며 도로로 빠져나갔습니다. 정욱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가방이 손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정욱은 가방 끈을 꽉 쥐고 주차장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차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정욱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어요. 평생 울어본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남편이 죽었을 때도 눈물을 참았어요. 아들 앞에서 약한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욱은 고개를 들고 주차장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CCTV 기둥이 보였습니다. 출구 방향을 확인했어요. 차량 번호판이 보이던 자리를 기억했습니다. 정욱은 숨을 깊이 들이쉬고 휴게소 건물로 걸어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참았어요. 화장실 앞을 지나쳤습니다. 다시 돌아와 화장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세면대 앞에 섰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주름진 얼굴이 형광등 불빛 아래 선명했습니다. 정욱은 수도꼭지를 틀고 찬물로 얼굴을 씻었어요. 물이 차가웠습니다. 정신이 조금 들었어요. 정욱은 화장실에서 나와 편의점 앞을 지나갔습니다. 다시 화장실로 갔어요. 사람들이 정욱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안내 직원이 다가왔어요. 할머니, 어디 찾으세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정욱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화장실이 어디였지? 정욱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저쪽이에요. 직원이 친절하게 가리켰어요. 고마워요. 정욱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직원이 돌아가고 정욱은 다시 화장실로 갔어요. 나와서 벤치를 찾았습니다. 대합실에 있는 긴 의자에 앉아 가방을 옆에 내려놓았어요. 정욱은 가방을 열어봤습니다. 낡은 옷 서너 벌이 들어 있었어요. 속옷 몇 장과 양말도 있었습니다. 정욱은 가방을 닫고 무릎 위에 올려놓았어요. 1시간쯤 지났습니다. 정욱은 벤치에 앉은 채 움직이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오가고 차들이 주차장에 들어왔다 나갔습니다. 태성의 차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정욱은 코트 주머니를 더듬으며 낡은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전원 버튼을 눌러 화면을 켰어요. 연락처를 열고 손가락으로 천천히 내렸습니다. 박지후. 그 이름이 눈에 들어왔어요. 정욱은 눈을 감고 1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무료급식소에서 밥을 나눠주던 날이었어요. 마른 몸에 큰 눈을 한 소년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옷이 너덜너덜했고 얼굴에 상처가 있었어요. 할머니, 밥 주세요. 소년이 작게 말했습니다. 정욱은 국그릇에 밥을 가득 담아줬어요. 많이 먹어. 정욱이 말했습니다. 소년이 고개를 숙이며 밥을 받아갔어요. 그 뒤로 소년은 매일 급식소에 왔습니다. 정욱은 소년에게 밥을 주며 가끔 말을 걸었어요. 학교는 다녀? 정욱이 물었습니다. 네. 소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공부 열심히 해야 해. 정욱이 말했습니다. 네, 할머니. 소년이 대답했어요. 몇 년이 지나고 소년이 급식소에 찾아왔어요. 깨끗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 대학 붙었어요. 소년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정말? 정욱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장학금도 받았어요. 소년이 대답했어요. 정욱은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잘했어. 정욱이 소년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그 뒤로 소년은 가끔 급식소에 찾아와 정욱에게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소년이 말했어요. 내가 뭘 했다고. 정욱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할머니가 밥 주시고 말씀해 주신 거요. 소년이 말했어요. 저한테는 큰 힘이 됐어요. 마지막으로 본 날 소년은 기자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탐사보도 기자예요. 소년이 명함을 건넸어요. 힘든 일 있으면 연락하세요. 정욱은 명함을 받아 휴대전화에 번호를 저장했어요. 그게 10년 전이었습니다. 정욱은 눈을 뜨고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여보세요?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지후야? 정욱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할머니? 박지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욱 할머니세요? 응, 나야. 정욱이 대답했어요. 할머니, 어떻게? 박지후의 목소리가 놀라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10년 만이에요. 그래. 정욱이 작게 말했습니다. 지금 어디세요? 박지후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정욱은 휴게소 안내판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중부고속도로 천안휴게소. 거기 왜 계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박지후가 물었어요. 정욱은 입술을 깨물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박지후가 다시 불렀어요. 지후야. 정욱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버려졌어. 전화 너머로 숨소리가 멈췄어요. 뭐라고요? 박지후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아들이 나를 여기 데려다 놓고 갔어. 정욱이 말했어요. 차 타고 갔어. 지금 갈게요. 박지후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할머니. 전화가 끊겼어요. 정욱은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고 벤치에 앉은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합실 형광등이 깜빡였어요. 노을이 완전히 사라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욱은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어요. 자신의 인생이 지금 이 순간 완전히 뒤집히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정욱은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고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눈물을 손등으로 닦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어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정욱은 고개를 들어 대합실을 둘러봤어요. 정욱은 자신이 지금 해야 할 일을 생각했습니다. 박지후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어요. 하지만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자신이 여기 있었다는 증거를 남겨야 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버렸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했어요. 정욱은 천천히 반대편 벤치로 걸어가 앉았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8시 30분이었습니다. 정욱은 CCTV 위치를 확인했어요. 대합실 천장에 2대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저 카메라가 지금 자신을 찍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정욱은 카메라를 향해 잠시 시선을 주고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욱은 평생 시장에서 장사를 했습니다. 사람들을 관찰하는 법을 알았어요. 누가 무엇을 기억하는지, 어떻게 해야 사람들 눈에 띄는지 알았습니다. 정욱은 오늘 밤 여기서 자신이 혼자 있었다는 걸 여러 사람이 기억하게 만들어야 했어요. 10분쯤 지나자 정욱은 다시 일어나 편의점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냉장고 앞에 섰어요. 손을 뻗어 작은 생수 하나를 꺼냈습니다. 계산대로 갔어요. 젊은 여자 직원이 바코드를 찍었습니다. 1,000원입니다. 정욱은 지갑에서 1,000원짜리 지폐를 꺼내 건넸어요. 직원이 영수증을 내밀었습니다. 정욱은 영수증을 받아들고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이거 환불되나요? 직원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드시지 않으실 건가요? 아니요, 그냥 궁금해서요. 미개봉이면 환불이 되는지. 네, 영수증 있으시면 환불 가능합니다. 영수증 꼭 있어야 하나요? 네, 영수증 없으면 안 돼요. 그렇구나. 정욱이 고개를 끄덕이고 영수증을 코트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고마워요. 정욱은 물병을 들고 나왔어요. 직원이 정욱의 뒷모습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정욱은 직원이 자신을 기억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환불에 대해 물어본 노인으로 기억될 겁니다. 정욱은 대합실로 돌아와 아까와는 다른 벤치에 앉았어요. 물병 뚜껑을 열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영수증에는 시간이 찍혀 있었어요. 오늘 밤 8시 50분에 정욱이 여기 있었다는 증거였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9시가 다 됐습니다. 정욱은 일어나 안내 데스크 쪽으로 걸어갔어요. 중년 남자 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르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버스 시간표 있나요? 네, 여기 있습니다. 직원이 시간표 팸플릿을 꺼내 건넸어요. 정욱은 팸플릿을 받아들고 천천히 펼쳐봤습니다.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였어요. 서울 가는 버스가 몇 시에 있어요? 마지막 버스는 11시 30분입니다. 그 전에는요? 10시에 한 대 있어요. 고마워요. 정욱이 고개를 숙이고 벤치로 돌아갔습니다. 정욱은 팸플릿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바라봤어요. 사실 버스를 탈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냥 직원이 자신을 기억하게 만들려는 거였어요. 10분쯤 지나자 정욱은 다시 안내 데스크로 갔습니다. 아까 그 직원이 여전히 앉아 있었어요. 어르신, 또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아까 그 버스가 몇 시라고 했죠? 정욱이 팸플릿을 내밀며 물었습니다. 마지막 버스는 11시 30분입니다. 아, 그렇구나. 정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직원이 정욱을 바라봤어요. 조금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아니요, 그냥 기다리고 있어요. 정욱은 벤치로 돌아갔습니다. 직원이 자신을 2번이나 도와줬으니 기억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정욱은 시계를 봤습니다. 9시 15분이었어요. 정욱은 일어나 푸드코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테이블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봤어요. 가족들이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정욱은 빈 테이블에 앉았어요. 가방을 옆에 내려놓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한 테이블에서 아이가 웃고 있었어요. 엄마가 아이에게 밥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정욱은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욱도 예전에 태성에게 저렇게 밥을 먹였어요. 시장에서 장사하다가 집에 와서 밥을 차려주고 태성 옆에 앉아 먹는 걸 지켜봤습니다. 정욱은 일어나 다시 대합실로 갔어요. 또 다른 벤치에 앉았습니다. 시간대별로 다른 장소에 있어야 했어요. CCTV가 그걸 다 찍고 있을 겁니다. 9시 30분쯤 되자 트럭 기사 한 명이 정욱 옆 벤치에 앉았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정욱은 고개를 돌려 트럭 기사를 봤습니다. 네. 여기 오래 계신 것 같은데. 어디 가시는 길이에요? 기다리는 사람 있어요. 가족이요? 정욱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욱은 이 사람이 나중에 자신을 기억해줬으면 했습니다. 여기서 밤새 기다리고 있던 노인으로 기억되길 바랐어요. 트럭 기사는 정욱을 잠시 바라보다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초콜릿이었어요. 하나 드세요. 괜찮아요. 드세요. 기운 나실 거예요. 트럭 기사가 정욱의 손에 초콜릿을 쥐어줬습니다. 정욱은 초콜릿을 받아들고 고개를 숙였어요. 고마워요. 조심하세요, 어머니. 트럭 기사가 일어나 대합실을 나갔습니다. 정욱은 초콜릿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그 시각 서울 본사 홍보팀 사무실은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홍보팀장 김민수가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하루 종일 언론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강태성 전무 승진 기념 인터뷰 요청이었어요. 김민수는 메모지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인터뷰 일정이 벌써 10개가 넘었어요. 회사는 태성의 승진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려고 했습니다. 최연소 임원이라는 타이틀이 회사 이미지에 좋았으니까요. 그때 전화가 또 울렸습니다. 네, 홍보팀입니다. 법무팀입니다. 강 전무 관련해서 인물 검증 자료 요청이 들어왔는데요. 김민수는 펜을 내려놓았어요. 인물 검증이요? 네, 임원 승진 관련해서 회사 차원에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가족관계, 재산관계 같은 거 정리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김민수는 전화를 끊고 강태성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력서와 경력증명서를 펼쳤어요. 가족관계 서류도 있었습니다. 김민수는 서류를 하나씩 확인했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어머니 관련 내용이 거의 없었어요. 김민수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강태성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전무님, 가족관계 서류 확인 부탁드립니다. 같은 시각 강태성의 집 거실에서는 윤정이 소파에 앉아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로펌 전화번호가 표시돼 있었습니다. 윤정은 손가락을 떨며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네, 법무법인 정진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태성 전무 아내입니다. 아,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윤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 관련해서 상담 좀 받고 싶은데요. 어떤 문제신가요? 분가를 하려고 하는데요. 법적으로 문제없는 방법이 있을까요? 변호사는 잠시 침묵했어요. 자녀가 부모를 부양할 의무는 있지만 동거 의무는 없습니다. 요양시설이나 별도 거처를 마련해드리는 방식이 일반적이죠. 시어머니 관련 정보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게 할 방법은 없을까요? 가족관계 서류는 본인 동의 없이 공개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 인사 검증 과정에서는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어요. 윤정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은 전화를 끊고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안방에서 태성이 나왔습니다. 누구랑 통화했어? 로펌이요. 어머님 일 때문에. 태성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를 열어 물을 꺼내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여보. 응? 어머님, 괜찮으실까? 태성은 물병을 내려놓고 윤정을 봤습니다. 동생한테 연락했어. 내일 데리러 가라고 했어. 정말? 응. 그냥 하룻밤만 거기 계시는 거야. 하지만 태성은 거짓말을 했어요. 동생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태성은 다시 안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어요. 태성은 눈을 감았습니다. 휴게소 대합실에서는 시계가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정옥은 다시 일어나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직원이 계산대에 앉아 있었어요. 남자 직원이었습니다. 정옥은 편의점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과자 코너, 음료수 코너를 지나쳤어요. 직원이 정옥을 쳐다봤습니다. 정옥은 아무것도 사지 않고 밖으로 나왔어요. 안내 데스크로 갔습니다. 아까와는 다른 직원이 앉아 있었어요. 어르신, 도와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정옥이 고개를 저으며 벤치로 돌아갔습니다. 정옥은 다시 앉아 주변을 둘러봤어요. 늦은 시간이라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정옥은 밤 시간대 직원들도 자신을 봤다는 걸 확인했어요. 자정이 가까워지자 대합실 형광등 일부가 꺼졌습니다. 어두워졌어요. 청소 직원이 밀대를 끌고 나타났습니다. 바닥을 닦기 시작했어요. 정옥은 벤치에 앉아 청소 직원을 바라봤습니다. 청소 직원이 정옥 쪽으로 왔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네. 밤새 여기 계셨어요? 기다리는 사람 있어요. 청소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정옥은 다시 혼자 남았어요. 정옥은 코트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화면을 켰어요. 아무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박지우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정옥은 휴대전화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정옥은 눈을 감고 오늘 일어난 일을 천천히 정리했어요. 감정이 아니라 사실로 정리했습니다. 오후 7시 거실에서 승진 파티가 있었어요. 8시 안방에서 윤정과 태성이 자신을 내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9시 차를 타고 고속도로로 갔어요. 10시 휴게소에 도착했습니다. 10시 10분 차가 떠났어요. 정옥은 눈을 떴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어요. CCTV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편의점 영수증이 주머니에 있었어요. 안내 데스크 직원이 자신을 기억할 겁니다. 트럭 기사도 자신을 기억할 거예요. 청소 직원도 자신을 봤습니다. 정옥은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두 손으로 꼭 잡았어요. 박지후가 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정옥은 벤치에 앉은 채 움직이지 않았어요. 대합실은 조용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어요. 정옥은 자신이 버려진 게 아니라
증거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게 나중에 증명이 될 거라고 믿었어요. 다음 날 오전 8시 박지후의 차가 휴게소 주차장에 멈춰 섰습니다. 박지후는 차에서 내려 대합실로 뛰어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벤치에 앉아 있는 정욱이 보였습니다. 정욱은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할머니, 박지후가 정욱에게 달려갔습니다. 정욱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박지후는 정욱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지후야. 정욱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지후는 정욱의 손을 잡았어요. 손이 차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지후는 주변을 둘러보며 대합실 분위기를 살폈습니다. 몇몇 직원들이 정욱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박지후는 일어나 안내 데스크로 갔습니다. 실례합니다. 관리소장님 계신가요? 직원이 박지후를 쳐다봤어요. 무슨 일이세요? 기자인데요. 취재 관련해서 소장님을 뵙고 싶습니다. 박지후가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직원이 명함을 받아들고 전화를 걸었어요. 잠시 후 안쪽 문이 열리며 60대 후반의 남자가 나왔습니다. 최대식 관리소장이었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최대식이 물었습니다. 탐사보도 기자 박지후입니다. 박지후가 명함을 다시 건넸어요. CCTV 영상 열람 요청드리려고 합니다. 박지후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공식 취재 확인서와 열람 요청서입니다. 최대식은 서류를 받아 천천히 읽었어요.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함부로 열람해드릴 수 없습니다. 최대식이 서류를 돌려주려 했어요. 저기 계신 할머니 보이시죠? 박지후가 정욱을 가리켰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지금까지 저기 계셨어요. 최대식이 정욱을 봤어요. 가족이 할머니를 여기 버리고 갔습니다. 박지후가 말했습니다. 증거 확보가 필요합니다. 최대식은 잠시 말이 없었어요. 박지후를 쳐다보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최대식이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최대식은 사무실에서 직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어젯밤 근무했던 직원들이 있었어요. 어제 저녁부터 대합실에 계속 계셨던 할머니 기억나? 최대식이 물었습니다. 네, 기억나요. 편의점 직원이 대답했어요. 환불 가능한지 물어보셨어요. 저도 봤습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이 말했습니다. 버스 시간표 2번이나 물어보셨어요. 청소할 때도 계셨어요. 청소 직원이 말했어요. 밤새 기다리신다고 하셨어요. 최대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원들의 증언이 일관됐어요. 최대식은 다시 밖으로 나와 박지후를 봤습니다. 예외적으로 허용하겠습니다. 하지만 법적 절차는 지켜주셔야 합니다. 당연합니다. 박지후가 고개를 숙였어요. 최대식은 박지후를 CCTV 관제실로 안내했습니다. 모니터가 여러 대 놓여 있었어요. 최대식이 컴퓨터를 조작해 어제 저녁 영상을 불러왔습니다. 화면에 주차장이 나타났어요. 차 한 대가 주차 라인에 멈춰 섰습니다. 뒷문이 열리고 정욱이 천천히 내렸어요. 윤정이 정욱을 부축하며 휴게소 건물을 가리켰습니다. 정욱이 건물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정욱이 몇 걸음 걸어가자 차가 후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차 라인을 벗어나 출구 방향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정욱이 고개를 돌려보는 순간 차는 이미 다른 차량들 사이로 섞여 도로로 빠져나갔습니다. 박지후는 숨을 죽이고 화면을 지켜봤어요. 영상이 선명했습니다. 차량 번호판이 확실하게 보였어요. 차종도 정확히 확인됐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사람의 실루엣까지 구별 가능했어요. 조수석에 앉은 사람의 윤곽도 보였습니다.
박지우는 노트북을 꺼내 USB를 연결했어요. 영상 복사 가능할까요? 공식 요청서가 있으니 가능합니다. 최대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지우는 영상을 USB에 저장했어요. 원본 파일을 확보하고 백업 파일도 만들었습니다. 박지우는 회사 내부 제보함에 보관해 두었던 강태성 관련 비자금 의혹 자료를 떠올렸습니다. 몇 달 전부터 추적하던 자료였어요. 회계 장부 조작, 로비 자금 흐름, 승진 과정의 불법 거래 정황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지우는 이번 CCTV 영상이 그 자료와 합쳐질 경우 폭발적인 파급력이 발생할 거라고 판단했어요. 노모 유기 사건이 먼저 터지면 대중의 분노가 일어날 겁니다. 그 상태에서 비자금 의혹까지 공개되면 회사 전체가 흔들릴 거예요. 박지우는 영상을 완전히 확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박지우는 노트북을 닫고 최대식을 봤어요. 이 영상 삭제하지 말아주세요. 법적 증거로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최대식이 대답했습니다. 박지우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CCTV 보존 연장 요청 문서였습니다. 여기 서명 부탁드립니다. 최대식은 서류를 읽고 서명했어요. 박지우는 서류를 받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박지우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영상 삭제 금지 요청 기록이었습니다. 이것도 서명 부탁드립니다. 최대식이 다시 서명했습니다. 박지우는 회사 홍보팀과 로펌이 사전에 영상 삭제 요청을 할 가능성을 대비했어요. 시간과 절차를 명확히 남겨야 했습니다. 박지우는 관제실을 나와 대합실로 갔습니다. 직원들을 하나씩 만나 인터뷰를 시작했어요. 박지우는 수첩을 꺼냈습니다. 몇 시쯤 할머니를 보셨어요? 편의점 직원이 생각하며 대답했어요. 저녁 8시 50분쯤이요. 영수증 시간으로 확인됩니다. 어떤 모습이셨어요? 환불 가능한지 물어보셨어요. 좀 이상했어요. 박지우는 수첩에 기록했습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도 불렀어요. 저는 9시쯤 봤습니다. 직원이 말했어요. 버스 시간표 물어보실 때요. 2번이나 물어보셨어요. 2번이요? 네, 처음에 물어보시고 10분 후에 또 물어보셨어요. 박지우는 수첩에 시간을 정확히 적었습니다. 청소 직원도 찾았어요. 자정쯤 봤습니다. 청소 직원이 말했습니다. 청소하면서 봤어요. 기다리는 사람 있다고 하셨어요. 박지우는 휴게소 밖으로 나가 트럭 기사 한 명을 찾아냈습니다. 어젯밤 정욱에게 초콜릿을 줬던 기사였어요. 할머니 밤새 거기 계셨어요. 트럭 기사가 말했습니다. 9시 반쯤 봤는데 자정 넘어서도 계시더라고요. 어떤 상태셨어요? 혼자 앉아 계셨어요. 가족 기다린다고 하셨는데 아무도 안 오더라고요. 박지우는 수첩에 시간대별로 정리했어요. CCTV 시간 기록과 영수증 시간이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직원들과 트럭 기사의 증언도 일관됐어요. 박지우는 휴게소 바깥 테이블로 나갔습니다. 정욱을 데리고 나와 테이블에 앉았어요. 박지우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잠깐 확인할 게 있어요. 박지우가 파일을 열었어요. CCTV 영상, 직원 증언, 영수증 사진이 모두 있었습니다. 박지우는 다른 폴더를 열었어요. 강태성 관련 내부 제보 자료가 나타났습니다. 박지우는 전국 노선 버스 시간표를 검색했어요. CCTV 저장 기간이 한 달이에요. 박지우가 말했습니다. 회사가 움직이기 전에 보도해야 해요. 박지우는 달력을 봤습니다. 오늘이 금요일이었어요. 사건이 장기화되면 증거가 사라질 수 있어요. 박지우가 수첩을 펼쳤습니다. 월요일 되면 회사 홍보팀이 움직일 겁니다. 박지우는 첫 보도 타이밍을 잡았어요.
오늘 저녁 9시에 첫 보도를 내보내겠습니다. 박지우가 정욱을 봤어요. 괜찮으시죠? 응. 정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지우는 전략을 세웠어요. 노모 유기 사건을 먼저 터뜨리고 일요일에 비자금 의혹을 연결하겠습니다. 박지우가 파일들을 정리했습니다. 내부 제보 자료, 금융 추적 파일, 비리 의혹 파일을 한 번에 터뜨릴 겁니다. 그 시각 서울 본사 홍보팀 사무실에서는 김민수가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메일함에 익명 메일이 와 있었어요. 제목은 강태성 전무 관련 제보였습니다. 김민수는 메일을 열었어요. 내용을 읽으며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노모 유기 의혹이라는 문구가 보였어요. 김민수는 즉시 법무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법무팀장님, 긴급 사안입니다. 강 전무 관련 의혹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무슨 내용인가요? 노모 유기 의혹입니다.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로펌에 연락하세요. 위기 대응 시나리오 준비해야 합니다. 김민수는 전화를 끊고 로펌 번호를 찾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같은 시각 본사 회의실에서는 임원 전략 회의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회장 한도영이 상석에 앉아 있었고 강태성이 그 옆에 앉아 있었어요. 다른 임원들도 테이블을 둘러싸고 앉았습니다. 강 전무 승진 축하합니다. 한도영이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태성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언론 대응 잘 준비하세요. 회사 이미지에 중요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도영이 서류를 펼쳤어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인터뷰 시작합니다. 준비 잘하세요. 태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태성의 휴대전화가 진동했어요. 태성은 화면을 봤습니다. 미확인 번호였어요. 태성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진동했어요. 또 미확인 번호였습니다. 태성은 불안해졌어요. 어제 휴게소 상황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를 두고 온 그 장면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태성은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고 회의에 집중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태성은 한도영의 말을 듣는 척하며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손으로 넥타이를 만지작거렸어요. 잠시 멈칫했습니다. 휴게소 테이블에서 박지우는 노트북을 다시 열었습니다. 보도 원고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정욱은 옆에 앉아 박지우가 타이핑하는 걸 지켜봤습니다. 정욱은 박지우가 자료를 정리하는 모습을 바라봤어요. 정욱은 평생 누군가에게 당하고 살았습니다. 남편한테도 당했고 시집살이도 했어요. 아들을 위해 모든 걸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젠 달랐어요. 정욱은 이번엔 피해자로만 남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건을 사실 그대로 밝혀 자신이 당한 일을 세상에 알리기로 했어요. 다시는 피해자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정욱은 손을 꼭 쥐었습니다. 박지우가 고개를 들어 정욱을 봤어요. 할머니, 준비됐어요? 응. 정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작하자. 취재 절차가 모두 끝났습니다. 박지우는 정욱을 차에 태웠어요. 할머니, 일단 쉬셔야 해요. 박지우가 말했습니다. 차는 휴게소를 벗어나 국도로 접어들었어요. 10분쯤 달리자 작은 모텔이 보였습니다. 박지우는 차를 세우고 모텔 프런트로 갔어요. 1박 예약합니다. 직원이 키를 건넸습니다. 박지우는 정욱을 방으로 안내했어요. 할머니, 여기서 씻고 쉬세요. 고마워. 정욱이 작게 말했습니다. 박지우는 밖으로 나와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복지관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중앙복지관입니다. 사회복지사님 계신가요? 네,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사회복지사가 전화를 받았어요.
네, 김선영입니다. 탐사보도 기자 박지우입니다. 긴급 보호 대상자 상담 요청드립니다. 박지우는 정욱의 상황을 설명했어요. 임시 보호와 지원 체계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뵙겠습니다. 박지우는 전화를 끊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지우는 정욱을 데리고 모텔 근처 식당으로 갔어요. 작은 국밥집이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박지우가 자리를 권했어요. 주인 아주머니가 국밥 2그릇을 내왔습니다. 정욱은 숟가락을 들어 국을 떴어요.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넘어갔습니다. 박지우도 국을 먹으며 정욱을 쳐다봤어요. 할머니, 제가 할머니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정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제가 어렸을 때 무료급식소에서 밥 받아 먹었잖아요. 박지우가 말했어요. 할머니가 주신 그 밥 한 그릇이 제 삶을 바꿨어요. 정욱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공부 열심히 하라고요. 박지우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그 말씀 듣고 정신 차렸어요. 대학도 가고 기자도 됐어요. 정욱은 박지우를 바라봤어요. 이번엔 제가 할머니 도울 차례예요. 박지우가 정욱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욱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신이 과거에 나눠준 밥 한 그릇이 한 사람의 삶을 바꿨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번엔 자신이 도움을 받는 입장이 되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박지우는 정욱을 모텔로 데려다 줬습니다. 할머니, 좀 쉬세요. 저는 작업 좀 하고 올게요. 박지우가 말했어요. 박지우는 차에 타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파일들을 하나씩 확인했어요. 내부 제보 자료가 화면에 떴습니다. 강태성 관련 비자금 추적 파일이었어요. 회계 장부 조작 정황도 있었습니다. 태성의 승진 과정에서 로비 의혹을 담은 문서도 있었어요. 박지우는 이 자료들을 하나로 묶기 시작했습니다. 대기업 비리 전체를 터뜨릴 준비를 했어요. 그 중심 연결고리에 노모 6이라는 극적 촉발 포인트를 위치시켰습니다. 노모 6이 사건이 먼저 터지면 대중의 분노가 일어날 겁니다. 그 상태에서 비자금과 로비 의혹이 공개되면 회사 전체가 무너질 거예요. 박지우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박지우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박 기자님? 낮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누구세요? 내부 제보자입니다. 박지우는 긴장했습니다. 추가 자료 있습니다. 제보자가 말했어요. 태성의 자금 흐름 관련 새로운 단서예요. 어떤 내용인가요? 승진 과정에서 회장에게 직접 돈이 흘러간 정황이 있어요. 박지우는 숨을 죽였습니다. 자료 보내주실 수 있나요? 네,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박지우는 노트북을 확인했습니다. 이메일이 도착했어요. 파일을 열었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과 현금 수수 정황이 담겨 있었어요. 박지우는 이 자료를 보도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박지우는 달력을 다시 봤어요. 보도 타이밍을 재조정했습니다. 오늘 저녁이 아니라 내일 오전 9시로 확정했어요. 주말 아침 시간대에 터뜨리면 온라인에서 빠르게 퍼질 겁니다. 박지우는 모텔로 돌아가 정욱을 만났습니다. 할머니, 인터뷰 좀 해야 해요. 응. 정욱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지우는 노트북을 열고 녹음기를 켰습니다. 할머니, 어제 일어난 일을 차례대로 말씀해 주세요. 정욱은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저녁 7시 승진 파티부터 시작했습니다. 안방에서 들린 대화, 차를 탄 것, 휴게소에 도착한 것, 차가 떠난 것까지 순서대로 말했어요. 박지우는 수첩에 시간을 정확히 기록했습니다. 몇 시에 차가 떠났어요?
10시 10분쯤 정욱이 대답했어요.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무너지는 것 같았어. 하지만 울지 않았어. 정욱이 말했습니다. 박지우는 정욱의 말을 받아 적었어요. 정욱은 자신이 세월 동안 참아온 감정이 아니라 사건의 기록으로서 의미를 갖게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사실이 드러나는 데 필요한 내용과 시간을 정확히 기억해 문서화하는 데 동의했어요. 할머니, 이 내용 기사에 쓸게요. 그래. 정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지우는 인터뷰를 마치고 휴게소로 다시 갔어요. 최대식 관리소장을 만났습니다. 소장님, CCTV 파일 관리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최대식이 대답했어요. 최대식은 관제실로 들어가 컴퓨터를 조작했습니다. CCTV 파일을 장기 보존 설정으로 바꿨어요. 삭제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조정했습니다. 최대식은 또한 문서 처리 기록을 이중으로 남겼어요. 회사 측 요청이나 외부 민원에 대비한 겁니다. 그 시각 서울 본사 홍보팀 회의실에서는 긴급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김민수가 자료를 펼쳐놓고 말했어요. 노모 유기 의혹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다른 팀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들었어요. 어떻게 대응할까요? 한 팀원이 물었습니다. 일단 부정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니면 조기 대응으로 해명 자료를 내놓을까요? 김민수는 고민했습니다. 로펌과 상의해봐야 해요. 김민수가 전화를 걸었어요. 변호사와 통화했습니다. 강 전무 이미지를 지킬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김민수가 말했어요. 일단 대기하세요. 실제 보도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낫습니다. 변호사가 조언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팀원들은 자료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태성의 이미지를 지키기 위한 홍보 자료였습니다. 박지우는 사무실로 돌아와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단독 보도 기사 구조를 확정했어요. 제목은 대기업 전무 승진 당일 70대 노모 휴게소에 버려였습니다. 박지우는 CCTV 영상에서 사초 구간을 캡처했어요. 차가 후진하며 출구로 빠져나가는 장면이었습니다. 내부 제보 문서 일부도 캡처했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 일부를 가렸어요. 박지우는 증거 이미지를 기사에 첨부했습니다. 첫 기사 페이지를 완성했어요. 박지우는 송출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내일 오전 9시로 송출 예약을 걸었어요. 박지우는 노트북을 닫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박지우는 모텔로 돌아갔습니다. 정욱의 방문을 두드렸어요. 할머니, 저예요. 문이 열렸습니다. 정욱이 정돈된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할머니, 내일 오전에 기사 나갑니다. 그래. 정욱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지우는 정욱 옆에 앉았습니다. 힘드실 텐데 괜찮으세요? 괜찮아. 정욱이 대답했습니다. 정욱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자신의 인생이 한 번에 무너졌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휴게소에서 차가 떠나던 그 순간이요. 하지만 이제 그 순간이 기록으로 인정받게 될 겁니다. 정욱은 이 흐름을 받아들였어요. 다음에 닥칠 후폭풍도 준비했습니다. 지후야, 고마워. 정욱이 말했어요. 아니에요, 할머니. 박지우가 정욱의 손을 잡았습니다. 박지우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1시가 넘었어요. 박지우는 노트북을 열어 마지막으로 기사를 확인했습니다. 오타가 없는지, 증거 이미지가 제대로 첨부됐는지 점검했어요.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박지우는 노트북을 닫기 전에 잠시 멈췄어요. 오늘 일어난 모든 절차가 사건의 첫 단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기사가 나가면 회사가 반격할 겁니다. 여론 조작도 시도할 거예요. 하지만 박지우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비자금 의혹 자료가 있었어요. 내부 제보자도 있었습니다. 박지우는 노트북을 닫고 침대에 누웠어요. 내일 오전 9시를 기다렸습니다. 모든 게 그때 시작될 겁니다. 아침 9시 박지우의 기사가 포털 메인에 떴습니다. 대기업 전무 승진 당일 노모 고속도로 휴게소에 버려라는 제목이 화면 상단을 차지했어요. CCTV 캡처 이미지가 함께 공개됐습니다. 차가 후진하며 출구로 빠져나가는 장면이었어요. 정황 자료도 첨부됐습니다. 휴게소 직원 증언, 영수증 사진, 시간대별 기록이 모두 들어 있었어요. 조회수가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1분에 1000건씩 올라갔어요.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 최연소 전무가 이런 인간이었네. 어머니를 버리다니. 분노의 댓글들이 계속 달렸어요. 방송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10시 뉴스에서 속보로 다뤘어요. 대기업 임원의 충격적인 노모 유기 사건이 알려졌습니다.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승진 당일 고속도로 휴게소에 70대 어머니를 버리고 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CCTV 영상이 방송에 나갔어요. 주요 유튜브 시사 채널들도 기사를 다뤘습니다. 노모 유기 충격 실화 대기업 임원의 두 얼굴 제목들이 쏟아졌어요. 노모 유기 행위에 대한 대중 분노가 단시간에 폭발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마다 이 사건이 화제였어요. 태성의 회사는 임원 윤리 파문으로 한꺼번에 흔들렸습니다. 본사 홍보팀 회의실에서는 긴급 회의가 열렸어요. 김민수가 노트북을 펼쳐놓고 말했습니다. 기사가 터졌습니다. 조회수가 100만을 넘었어요. 팀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화면을 봤어요. 어떻게 할까요? 한 팀원이 물었습니다. 강 전무를 개인 문제로 선을 긋는 게 어떨까요? 다른 팀원이 제안했어요. 회사와는 무관하다고 발표하는 거죠. 김민수가 고개를 끄덕이려는 순간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법무팀에서 온 전화였어요. 홍보팀장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비자금 의혹 자료가 추가로 공개됐어요. 김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박지우는 두 번째 기사를 올렸어요. 내부 제보 자료와 비자금 의혹을 담은 기사였습니다. 회계 장부 조작 정황, 로비 자금 흐름, 승진 과정의 불법 거래 내용이 공개됐어요. 사건이 노모 6기에서 대기업 비리 전체로 확장됐습니다. 댓글이 더 격렬해졌어요. 역시 비리로 올라간 거였네. 회사 전체가 썩었다. 검찰 수사해야 한다.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검찰과 금융당국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검찰 관계자가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노모 6기 사건과 비자금 의혹에 대해 조사 착수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금융당국도 입장을 냈어요. 회계 장부 조작 의혹에 대해 자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태성의 전무직위를 즉시 정지시켰습니다. 오후 2시 회사 공식 발표가 나왔어요. 강태성 전무의 직위를 정지하고 내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회사는 루머 진화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여론은 돌이킬 수 없었어요. 정욱은 복지관 임시 거처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서 자신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어요. 정욱은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아나운서가 말했어요. 피해자인 70대 여성은 현재 복지관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정욱은 텔레비전을 끄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어요. 정욱은 일어나 코트를 입었습니다. 복지관 직원에게 말했어요. 잠깐 나갔다 올게요. 어디 가세요? 휴게소 근처 좀 다녀올게요. 정욱은 복지관을 나왔습니다. 정욱은 버스를 타고 휴게소로 갔어요. 휴게소 근처 상가 거리를 걸었습니다. 공실 표지판이 붙은 가게가 보였어요.
작은 식당 자리였습니다. 정옥은 부동산 전화번호를 적었어요. 휴대전화를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공실 보러 왔는데요. 네, 지금 가시면 열쇠 드릴게요. 부동산 직원이 왔습니다. 가게 문을 열어줬어요. 정옥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구조는 괜찮았어요. 주방 공간도 있었습니다. 정옥은 주방을 둘러봤어요. 여기서 국밥집 하면 될 것 같네요. 정옥이 중얼거렸습니다. 박지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후야, 나야.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가게 자리 하나 봤어. 여기서 국밥집 하고 싶어. 정말요? 어디세요? 휴게소 근처 상가야. 박지우는 즉시 차를 몰고 왔습니다. 정옥과 함께 가게를 다시 봤어요. 할머니, 여기 괜찮네요. 그치? 제가 도와드릴게요. 박지후가 말했습니다. 박지우는 후원 자금과 복지기관 네트워크를 연결하기 시작했어요. 소규모 창업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복지관에 연락해 지원 가능한 항목을 확인했어요. 창업 지원금 신청할 수 있어요. 복지사가 말했습니다. 자료 준비해서 보내드릴게요. 최대식 관리소장도 도왔습니다. 박지우가 최대식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소장님, 할머니가 국밥집 차리려고 하시는데 도와주실 수 있나요? 당연하죠. 최대식이 대답했습니다. 최대식은 지역 상인들과 연결해줬어요. 인테리어 업체를 소개했습니다. 여기 사장님이 좋은 분이에요. 할인해 주실 거예요. 비품 업체도 소개했어요. 주방 기구는 여기서 사세요. 싸게 해드릴 겁니다. 최대식의 도움으로 창업 준비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일주일 후 상가 내부 정리가 시작됐어요. 박지후가 왔습니다. 최대식도 왔어요. 복지센터 봉사자들도 왔습니다. 자, 청소부터 시작합시다. 박지후가 말했어요. 모두 함께 먼지를 닦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주방을 정리하고 테이블을 배치했어요. 인테리어 업체가 와서 벽을 칠했습니다. 간판 업체도 왔어요. 어머니, 상호 뭐로 하실래요? 간판 업체 사장이 물었습니다. 정옥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정옥이네 국밥집. 좋습니다. 사장이 수첩에 적었어요. 정옥은 직접 간판에 적힐 이름을 받아 적으며 확인했습니다. 이틀 후 간판이 걸렸습니다. 정옥이네 국밥집이라는 글씨가 선명했어요. 정옥은 간판을 올려다 봤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박지후가 옆에 섰습니다. 할머니, 멋있어요. 고마워. 정옥이 말했습니다. 주방 기구도 다 들어왔어요. 냄비, 가스레인지, 냉장고가 배치됐습니다. 정옥은 주방에 서서 냄비를 만져봤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감촉이었습니다. 개업 전날 밤 정옥은 가게에서 밤을 샜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냄비를 올렸습니다. 물을 끓이고 사골을 넣었어요. 국물 끓이는 냄새가 가게 안을 채웠습니다. 정옥은 국물을 저으며 개업 첫날을 맞이했어요. 아침 7시 문을 열었습니다. 첫 손님이 들어왔어요. 트럭 기사였습니다. 어젯밤 정옥에게 초콜릿을 줬던 그 기사였어요. 할머니, 개업 축하드려요. 고마워요. 앉으세요. 정옥이 국밥을 내왔습니다. 트럭 기사가 묵묵히 국을 떠서 먹었어요. 정옥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자신의 삶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음을 인지했어요. 낮 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휴게소 직원들도 왔어요. 복지센터 봉사자들도 왔습니다. 최대식도 왔어요. 할머니, 국밥 한 그릇 주세요. 네. 정옥이 국밥을 내왔습니다. 손님들 사이에서는 국밥집을 찾아왔다기보다 사람을 응원하러 왔다는 분위기가 형성됐어요. 할머니,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손님들이 말했습니다. 정옥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매출보다 안정감을 회복하는 과정이 중심이 됐습니다. 점심 장사를 마친 뒤 정옥은 가게 앞으로 나왔어요. 도로를 바라봤습니다. 휴게소 방향을 한번 봤어요. 저기가 자신이 버려졌던 장소였습니다. 정옥은 그곳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버려졌던 장소 가까운 곳에서 스스로 삶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정옥은 이 사실을 사건의 반전점으로 받아들였어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정옥은 가게 안으로 돌아가 주방에 섰습니다. 냄비를 열어 국물을 확인했어요. 내일도 손님들이 올 겁니다. 정옥은 국물을 저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국밥집 개업 일주일 후 인터넷에 이상한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노모 유기 사건 과장된 거 아니냐, 할머니 기억력 문제 있다던데 댓글들이 커뮤니티마다 달렸어요. 정옥은 복지관 직원이 보여준 휴대전화 화면을 봤습니다. 할머니, 이런 글들 신경 쓰지 마세요. 직원이 말했어요. 하지만 정옥은 불안했습니다.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어요. 태성의 회사 홍보라인과 법무법인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노모 유기 사건 과장 의혹과 모친의 기억 장애설을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에 흘리며 여론 반전을 시도했어요. 일부 유튜브 채널이 이 내용을 다뤘습니다. 노모 유기 사건의 진실 할머니 진술 의혹 제기 제목의 영상들이 올라왔어요. 악성 블로거들도 가세했습니다. 의도적으로 왜곡된 자료를 제시하며 조회수를 얻었어요. CCTV 영상 조작 가능성 기자와 할머니 짜고 친 거 아니냐, 근거 없는 주장들이 퍼졌습니다. 피해자를 공격하는 프레임이 만들어졌어요. 댓글창에는 할머니도 문제 있어 보인다, 아들 입장도 들어봐야 한다 같은 글들이 달렸습니다. 어느 날 오후 국밥집 건물주가 찾아왔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자였어요. 할머니, 잠깐 얘기 좀 합시다. 건물주가 말했습니다. 정옥은 건물주를 테이블로 안내했어요. 무슨 일이세요? 언론 관심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건물주가 말했어요. 기자들도 오고 사람들도 많이 오고요. 죄송합니다. 정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임대료를 올려야겠어요. 건물주가 서류를 꺼냈어요. 계약 조건도 변경하고요. 정옥은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임대료가 2배로 올라 있었어요. 이건 너무... 정옥이 말했습니다. 싫으시면 나가셔야죠. 건물주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가게 존속 자체가 위협받았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국밥집에 이상한 손님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휴대전화를 들고 가게 안을 촬영했어요. 여기가 그 할머니 가게구나. 사진 좀 찍자. 손님들이 정옥을 향해 휴대전화를 들이댔습니다. 정옥은 손을 내저었어요. 촬영하지 마세요. 왜요? 유명인이잖아요. 손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호기심이나 조롱을 목적으로 찾아오는 손님이 늘어났어요. 휴대전화 촬영과 사생활 침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내부 분위기가 긴장됐어요. 휴게소 주변 커뮤니티에도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국밥집 할머니 성격 이상하더라. 돈 벌려고 일부러 사건 키운 거 아니냐. 지역 단톡방에서도 루머가 빠르게 퍼졌어요. 국밥집 가지 마세요. 바가지 씌운대요. 할머니가 사실은 문제 있는 사람이래요. 정옥은 손님이 줄어드는 걸 느꼈습니다. 다시 몰려오는 시선에 압박을 받았어요. 박지우는 온라인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루머들의 패턴이 이상했어요. 같은 시간대에 여러 커뮤니티에 비슷한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조직적인 흔적이 보였어요. 박지우는 디지털 추적팀에 연락했습니다. 이 글들 발신지 분석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추적팀이 작업을 시작했어요.
며칠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 기자님, 이상한 점 발견했어요. 추적팀원이 말했습니다. 법무법인과 홍보 담당자 IP 사용 패턴이 포착됐어요. 확실해요? 네, 같은 IP에서 여러 계정으로 접속한 흔적이 있어요. 박지우는 대응 전략을 짰습니다. 이 사실을 폭로할 준비를 했어요. 그 시각 강태성의 집에서는 윤정이 거실 소파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어요. 딸이 울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엄마, 애들이 할머니 버리네라고 놀려요. 미안해. 윤정이 딸을 안았습니다. 아들도 학교에서 싸움을 했어요. 할머니 죽이려고 했냐고 애들이 그래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윤정은 심리적 압박 상태에 빠졌어요. 집안에서 자신이 했던 행동들이 영상과 기사로 나오는 걸 봤습니다. CCTV에 찍힌 자신의 모습이 뉴스에 나왔어요. 어머님을 차에서 내리게 한 건 며느리로 보이는 여성입니다. 앵커가 말했습니다. 윤정은 텔레비전을 끄고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공황 상태에 가까워졌습니다. 태성은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건넸어요. 형사 입건 통보서입니다. 태성은 서류를 받아들고 떨리는 손으로 읽었습니다. 검찰 조사도 들어옵니다. 변호사가 말했어요. 언제요? 다음 주입니다. 태성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외부 활동이 어려워졌어요. 회사에도 나갈 수 없었습니다. 언론에서는 계속 태성을 다뤘어요. 강태성 전 전무, 검찰 조사 앞두고 잠적 기사 제목이 나왔습니다. 태성은 법률과 언론 대응 사이에서 정신적 공황 상태에 빠졌어요. 집에서 나가지 못하고 방에만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 국밥집에 정체불명의 남성 3명이 들어왔습니다. 양복을 입고 있었어요. 테이블에 앉아 국밥을 주문했습니다. 국밥 3개요. 네. 정욱이 국밥을 내왔어요. 남성들은 국을 먹으면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한 명이 휴대전화를 꺼내 가게 내부를 촬영했어요. 촬영하지 마세요. 정욱이 말했습니다. 아, 네. 남성이 휴대전화를 내렸지만 계속 주변을 관찰했어요. 다른 남성은 수첩을 꺼내 뭔가를 메모했습니다. 정욱은 불안했어요. 남성들은 국밥을 다 먹고 돈을 내고 나갔습니다. 나가면서도 가게를 뒤돌아봤어요. 정욱은 회사 측 또는 여론전 주체의 감시일 수 있다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정욱은 주방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시계를 쥐고 있었어요. 오래된 손목 시계였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선물 받은 시계였어요. 다이얼이 멈춰 있었습니다. 정욱은 시계를 바라보며 자신이 버려진 날을 떠올렸어요. 휴게소 주차장에서 차가 떠나던 그 순간이요. 그때도 이렇게 혼자였습니다. 지금도 혼자예요. 루머가 퍼지고 손님이 줄어들고 건물주는 나가라고 했습니다. 정욱은 앞으로 계속 싸워야 할지 고민했어요. 아니면 가게를 정리하고 떠나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정욱은 갈림길에 서 있었어요. 시계를 내려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박지우가 국밥집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노트북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할머니, 좋은 소식 있어요. 박지우가 말했습니다. 정욱은 주방에서 나와 박지우를 봤어요. 무슨 소식? 여론 반격이 가능해요. 박지우가 노트북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화면에 자료들이 떴어요. 루머 발신지 추적 결과 나왔어요. 박지우가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이랑 홍보팀에서 조직적으로 루머 퍼뜨린 거예요. 정욱은 화면을 봤습니다. IP 추적 자료와 접속 기록이 보였어요. 이걸로 반박할 수 있어요. 박지우가 말했어요. 사건 방향이 전환되기 시작했습니다.
박지우는 다른 파일도 열었습니다. 내부 제보자가 또 자료 보내줬어요. 화면에 청구서가 떴어요. 여론 조작 비용이에요. 박지우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청구서에는 온라인 여론 관리 용역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금액도 표시돼 있었습니다. 수령인은 강태성이었어요. 태성 씨 앞으로 청구된 거예요. 박지우가 말했습니다. 이게 결정적 증거예요. 박지우는 이를 후속 보도 핵심 증거로 선정했어요. 오늘 저녁에 기사 내보낼게요. 고마워. 정욱이 박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녁 6시 박지우의 후속 보도가 나갔습니다. 노모 유기 사건 왜곡 시도, 조직적 여론 조작 드러나라는 제목이었어요. 기사에는 IP 추적 결과와 여론 조작 비용 청구서가 첨부됐습니다. 법무법인과 홍보팀의 관여 정황이 상세히 공개됐어요. 노모 유기 사건 왜곡 시도가 본질적 문제라는 사실이 부각됐습니다. 댓글이 폭발했어요. 역시 회사가 뒤에서 조작했네. 피해자 공격하는 게 더 악질이다. 법무법인 처벌해야 한다. 여론이 다시 정욱 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틀 후 추가 보도가 나갔습니다. 가짜 정보를 흘린 일부 인물들의 실명이 공개됐어요.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2명과 홍보 담당자 1명이었습니다.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기사에 적혀 있었어요. 법적 압박이 시작됐습니다. 유튜브 채널과 블로거들도 영상을 내렸어요. 사과문 올립니다. 잘못된 정보 전달했습니다. 사과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국밥집 건물주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건물주가 고개를 숙였어요. 계약 조건 변경 철회하겠습니다. 정말요? 정욱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기존 조건 유지하겠습니다. 건물주가 새 계약서를 꺼냈어요. 임대료가 원래대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언론 보니까 할머니가 잘못하신 게 아니더라고요. 건물주가 말했습니다. 제가 오해했어요. 정욱은 계약서에 서명했어요. 상황이 정리됐습니다. 가게 분위기도 바뀌었습니다. 응원 손님들이 다시 오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손님들이 말했습니다. 휴게소 상인들도 도움을 줬어요. 옆 가게 주인이 반찬을 갖다 줬습니다. 할머니, 이거 드세요. 고마워요. 정욱이 받아들었습니다. 편의점 주인은 손님들에게 국밥집을 추천했어요. 저기 국밥집 진짜 맛있어요. 한번 가보세요. 주변 상권 연계가 강화됐습니다. 정욱의 국밥집은 휴게소 명소가 됐어요. 어느 날 저녁 정욱의 휴대전화에 긴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윤정에게서 온 거였어요. 정욱은 메시지를 열어 읽었습니다. 어머님, 윤정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머님께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어머님을 집에서 내보내자고 먼저 말한 건 저였어요. 태성 오빠를 부추긴 것도 저였습니다. 어머님을 휴게소에 버리자는 생각을 한 것도 저였어요.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메시지가 길게 이어졌어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제 잘못 때문에 아이들이 고통받고 있어요. 이제야 제가 얼마나 끔찍한 일을 했는지 깨달았어요. 어머님께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지만 제가 책임져야 할 일이라는 걸 인정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윤정은 친정집에서 눈물로 메시지를 보낸 거였어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과거의 행동을 후회하고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정욱은 메시지를 수차례 읽었습니다. 가슴이 복잡했어요. 분노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욱은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어요. 길게 용서하거나 비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욱은 짧은 답장을 보냈어요.
윤정아, 메시지 잘 받았어. 아이들 잘 돌봐줘. 나는 지금 잘 지내고 있어. 시간이 필요해. 중립의 답장이었습니다. 윤정은 답장을 받고 울었어요. 박지훈은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 마지막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검찰 조사 현황을 취합했어요. 강태성은 노모 유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회사 내부 징계 내용도 확인했어요. 태성은 전무직위에서 해임됐습니다. 비자금 의혹도 수사 중이었어요. 박지훈은 이 내용들을 연결해 사건 연속성을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노모 유기 사건 종합 정리 제목의 기사를 냈어요. 사건의 시작부터 끝까지 정리된 기사였습니다. 2달 후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강태성은 노모 유기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어요. 사회봉사 명령 200시간도 함께 나왔습니다. 구속은 면했지만 실형 집행유예였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승진을 위해 70대 노모를 고속도로 휴게소에 유기한 비인간적 행위를 저질렀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피해자가 현재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기업 비리 사건도 수사가 진행 중이었어요. 태성은 공적활동 복귀가 불가능한 상태가 됐습니다. 회사에서도 완전히 잘렸어요. 어느 날 저녁 국밥집 장사를 마친 정옥은 가게 앞으로 나왔습니다. 도로를 바라봤어요. 휴게소 방향을 봤습니다. 저기가 자신이 버려졌던 장소였어요. 정옥은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차가 떠나고 혼자 남았던 그 순간이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던 그때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정옥은 자신의 가게를 갖고 있었어요. 손님들이 오고 주변 사람들이 도와줬습니다. 완벽한 해피엔딩은 아니었어요. 아들과의 관계는 여전히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상처도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정옥은 스스로의 삶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였어요. 정옥은 가게 안으로 돌아가 주방에 섰습니다. 내일도 국을 끓여야 했어요. 손님들이 올 겁니다. 정옥은 냄비를 확인하고 미소 지었습니다. 봄날 아침 국밥집 앞 도로로 따뜻한 햇빛이 비쳤습니다. 정옥은 새벽 5시에 일어나 가게로 왔어요. 주방에 불을 켰습니다. 냄비를 올리고 물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사고를 넣고 국물을 저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정옥은 평소처럼 가게를 열 준비를 했습니다. 테이블을 닦고 그릇을 정리했어요. 김치를 담았습니다. 모든 게 익숙한 루틴이었어요. 6시쯤 되자 밖이 환해졌습니다. 정옥은 문을 열고 간판 불을 켰어요. 정옥인의 국밥집 글씨가 아침 햇살에 빛났습니다. 정옥은 주방으로 돌아가 국물을 다시 확인했어요. 간을 맞췄습니다. 밥을 지었어요. 7시쯤 휴게소 방향에서 누군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자원봉사 조끼를 입은 남자였어요. 강태성이었습니다. 태성은 국밥집 간판을 멀리서 바라봤어요.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가게 앞까지 다가왔어요. 문 앞에 섰습니다. 손을 들어 문손잡이를 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멈췄습니다. 손을 떼고 그대로 서 있었어요. 태성은 사회봉사 명령 기간 중이었습니다. 휴게소 청소봉사단 활동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태성은 간판 유리 너머로 주방을 바라봤습니다. 정옥이 냄비를 저으며 국을 끓이고 있었어요. 태성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주방에서 밥을 짓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태성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뒤돌아섰습니다. 휴게소 방향으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주방에서 나오던 정옥은 창문 너머로 누군가의 뒷모습을 스치듯 봤습니다. 자원봉사 조끼를 입고 걸어가는 남자였어요.
정옥은 그 걸음걸이를 알아봤습니다. 태성이었어요. 정옥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그때 손님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국밥 한 그릇이요. 네, 앉으세요. 정옥이 대답했습니다. 냄비가 끓는 소리가 이어졌어요. 정옥은 가게로 돌아갔습니다. 점심 장사 시간이 됐습니다. 손님들이 가득 찼어요. 정옥은 단골 손님에게 국밥을 내어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고맙습니다, 할머니. 손님이 웃으며 말했어요. 정옥은 창밖을 봤습니다. 휴게소 도로 넘어가 보였어요. 저기가 버려졌던 날의 지점이었습니다. 정옥은 잠시 그곳을 바라봤어요. 그날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차가 떠나고 혼자 남았던 그 순간이요. 정옥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다시 일에 집중했어요. 다른 손님에게 국밥을 내어갔습니다. 영업을 마친 저녁, 정옥은 주방을 정리했습니다. 그릇을 닦고 냄비를 씻었어요.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정옥은 주방 선반을 열었어요. 안쪽에 작은 시계함이 있었습니다. 정옥은 시계함을 꺼내 열었어요. 오래된 손목 시계가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선물 받은 시계였어요. 정옥은 시계를 꺼내 들었습니다. 다이얼을 봤어요. 초침이 멈춰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멈춘 시계였어요. 정옥은 시계를 천천히 시계함에 다시 넣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은 물건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자신은 앞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국을 끓이고 손님을 맞이했어요. 그게 정옥의 시간이었습니다. 정옥은 시계함을 선반에 다시 넣고 문을 닫았어요. 그 시각 박지우는 휴게소 입구에서 취재 차량에 타고 있었습니다. 조수석에 팀원이 앉아 있었어요. 박 기자님, 이번 취재 정말 대단했어요. 팀원이 말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에요. 박지우가 대답했어요. 이번 사건이 단순한 도덕적 분노를 넘어섰으면 좋겠어요. 박지우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고령 부모 버림 문제에 대한 공론화를 촉발했으면 해요. 그렇게 될 거예요. 팀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박지우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국밥집 간판이 보였어요. 국밥집 간판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고속도로 차량 불빛 사이에 섞여 있었어요. 작지만 선명한 불빛이었습니다. 그 불빛은 정옥이 더 이상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는 걸 보여줬어요. 이 장소의 주인이었습니다. 정옥은 자신의 가게를 갖고 있었어요. 자신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정옥은 다음 날 새벽을 준비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주방을 점검했습니다. 냄비를 확인하고 재료를 정리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휴게소 방향으로 한번 시선을 줬어요. 저기가 모든 게 시작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어요. 정옥은 창문을 닫고 불을 껐습니다. 문을 잠갔어요. 멈춘 시계를 생각했습니다. 시계는 멈췄지만 정옥의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어요. 내일 아침 5시에 일어나 국밥을 끓일 겁니다. 손님들이 올 거예요. 정옥은 그게 자신의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옥은 가게를 나와 집으로 걸어갔어요.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했어요. 정옥은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정옥은 더 이상 버려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휴게소 근처 자신이 버려졌던 바로 그 장소 가까이에서 국밥집을 열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완벽한 해피엔딩은 아니었어요. 아들과의 관계는 여전히 끊어진 채였고 상처도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옥은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피해자로만 남지 않고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기록으로 남겨 세상에 알렸습니다. 한 통의 전화가 불러온 변화는 단순히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고령 부모를 버리는 문제, 대기업의 비리, 여론 조작까지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들이 드러나고 공론화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때로는 가장 약해 보이는 사람이 가장 강한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정옥처럼 멈춘 시계를 버리고 자신만의 새로운 시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